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괴멸적인 방공망 붕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자충수가 될 수 있죠. 이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이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재래식 탄도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군사전문연구위원이시죠. 김대영 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하면서 상황이 아주 급전직하 아주 그냥 복잡해졌어요. 예. 어떻습니까? 왜 트럼프는 이 시점에서 공격을 결정했을까요? 일단 이제 뭐 지난 6월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또 전격적으로 공습을 했죠. 근데 그 타이밍이 좀 사실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제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해왔고, 네. 그리고 이제 별 성과 없이 이제 결렬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틈새를 내서 이스라엘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좀 생각을 많이 바꾸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 가지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이제 마가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지지 세력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이 마가의 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전쟁에 이렇게 개입을 한다거나 이러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마가 지지층들이 그럼 왜 그런 생각 갖고 있냐? 대부분이 보면 그 과거 그 아프간전, 2003년 이라크전, 그러니까 9.11 테러로 촉발된 미국의 대테러전에 동참했던 그런 미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미국 역사상 이 아프간전은 미국이 그동안 치러온 전쟁 가운데 가장 긴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 전쟁에 개입하는 걸 극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방향을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가 내부에서도 비판이 상당히 심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란 공습과 관련돼서는 이 전통적인 공화당의 개입주의자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냉전 이후에 미국이 세계 경찰 역할을 했고 그러면서 여러 전쟁과 분쟁에 개입을 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이제 저는 군사라는 측면이지만 사실 이란의 여러 차례 군사 작전을 검토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 중동에서 이란이 많은 양의 탄도미사일을 갖고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란의 일종의 그때 말로 얘기하죠, 이제 똘마니 같은 행동을 하는 그 그룹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하마스, 헤즈볼라, 그 다음에 예멘의 후티반 이런 세력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지난 몇 년 사이에 이스라엘이 이제 하마스를 대규모로 지금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헤즈볼라도 잘 아실 거예요. BP 대규모 이제 폭탄 테러로 많이 이제 데미지를 입었고, 후티 반군도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공습을 통해서 많이 이제 기반을 많이 축소시켜 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군사적인 측면에 봤을 때는 해볼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졌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중동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좀 물어봤더니, 이 중동 국가들 가운데 이 이란 사람들이 협상에 아주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게 뭔가 해결하는 협상이 아니라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는 거에는 거의 달인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이제 이란과 핵 협상했지만 결과물은 안 나오고 계속 시간은 질질 끌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또 부추겼죠. 이번 기회에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이번에 이스라엘이 그냥 뭐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네. 방공망을 무력화시켰다 하면서 네. 이란이 아주 무력하게 이렇게 쉽게 넘어졌네, 지는 모습을 보이네. 네. 다들 좀 의아해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24년도에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또 한번 치고받았죠. 한 2차례 정도 치고받았는데, 그때도 이스라엘이 이 이란의 방공망을 이제 제거를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지금 K방산 잘 나가는 무기 중에 하나가 천공2 같은 이런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인데, 이게 하나가 파괴가 되면 새로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막 떡 찍듯이 막 찍어낼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레이더나 이런 미사일, 유도탄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데 뭐
빠르면 6개월, 뭐 늦게 걸리면 정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작년에 구멍이 뚫렸는데 아직 이걸 복구를 못한 상황에서 또 대규모 공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괴멸적인 방공망 붕괴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건 지금 아주 성공적으로 핵시설을 파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의하면 네. 그렇게 주장하고 이란은 뭐 별 피해 없다 주장을 해요. 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 의회에서 또 결의를 하고 네. 의결을 했어요. 어떻습니까? 미국에서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경제적인 자살 행위다. 경고를 네. 또 했고 실제로 이란이 그렇게 할 만한 어떤 군사적 여력 이런 것들이 아직 강하다고 봐야 될까요? 약간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과는 약간 별개로 생각이 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이 폭이 한 10km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실제로 항행할 수 있는 구간은 그거보다 더 적습니다. 한 5, 6km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짧은 구간에서는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 사실 뭐 미국 해군처럼 뭐 우리나라 해군처럼 큰 군함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한 10km도 안 되는 정도의 구역이면 지금 이란은 사실 상대적으로 뭐 고속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반잠수정 이런 것도 사실 이제 북한과 좀 연관이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뢰를 뿌린다든지 이러면 해협을 봉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란의 이제 마지막 카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걸 만약에 실행을 하게 되면 일단 이제 미국이 가만 안 있겠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잘 보시면 해양 패권 국가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다는 거는 이 페르시아만을 이란이 통제하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이제 1차적으로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공습을 했기 때문에 2차 공습이나 아니면 이제 그 중동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 해군 군함이나 항공모함을 동원해서 군사작전을 또 연계하겠죠. 그럼 이란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금 이란의 방공망은 다 박살이 났어요. 네. 그래서 이런 뭐 고속정이나 이런 거 쓴다고 했을 때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이 공습하거나 혹은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한다 그러면 유럽 국가들도 동참할 수 있어요, 공습에. 오히려 더 확전이 뭐라 그럴까요? 공격 국가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맞은편에 보시면 사우디아라비아도 있고 UAE도 그렇죠. 있고 쿠웨이트도 있어요. 바레인, 있는데 카타르 다 있죠. 다 있어요. 그럼 이들 나라들도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나선다면 군사작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자충수가 될 수 있죠. 그렇군요. 네. 우리도 전체 원유 수입의 70%인가 80%를 이쪽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가져온다. 이런 통계 얘기하면서 이게 만약 봉쇄된다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다 걱정을 하긴 하던데. 거기다가 더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민감해하는 나라가 또 이란에 아주 친한 국가가 하나 있죠. 중국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중국 배만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 이게 잘 보시면 지금 의회에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이란 군이나 최고 지도자가 결정한 건 아니에요. 최고 지도자 회의에서.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우리가 궁지에 몰리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 라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건 이번 깜짝 주말 사이에 놀랐는데 많은 분들이 그 B2 스펙스 폭격기, 그다음에 벙커버스터 폭탄 네. 이게 사실 만들기만 했지 사용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작전에 사용된 것은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무기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일단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는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가진 스텔스 성능을 가진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B2 폭격기 비행하는 걸 본 적도 있는데 B2 폭격기가 다른 비행기들하고 틀린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는 짧은데 폭이 넓어요. 폭이 대략 57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57m, 이렇게 제가 이제 57m라고 설명드리면 이해가 잘 안 되셔서 비유를 드자면 대략 아파트 한 10층 정도 되는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엄청 큰 거죠. 근데 레이더 상에는 이 큰 비행기가 새처럼 보여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레이더에는 거의 안 잡힌다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건 미 합참의장도 이제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B2 스텔스 폭격기가 한 20여 대 정도 돼요. 근데 이번에
B2 폭격기가 미공군에 전력화된 이후 최초로 7대가 동원이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GBU-57 이 맙이라는 이 초대형, 이것도 역시 미국만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초대형 벙커버스터 폭탄을 실전에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한 3개의 핵시설을 이제 타격을 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 GBU-57 맙이 사용된 곳은 이 포르도 이 핵시설의 대부분이 사용이 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포르도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한 지하 70m 아래다가 이 핵 저장고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만들어 놨어요. 네. 그래서 거의 100m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미국이 사용한 GBU-57 이 맙 같은 경우에는 대략 지표면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60m 이상을 뚫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건 거의 100m 지금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혹시 저희 대표님은 골프 혹시 치시나요? 예전에 쳤었어요. 예전에.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포르도 핵시설 공격했을 때 저는 이제 주 입구를 공격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포르도 핵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깊숙한 데 있다 보니까 환기 문제 때문에 이게 비밀 환기구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한 12발의 이 GBU-57 맙을 쏟아 부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골프에 비하면 홀인원을 한 12번 정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2군데의 이 환기구에다가 뭐 정확하게 봤으면 모르겠지만 여러 차례 이제 홀인원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제 터진 걸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 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습을 하는 날 그걸 이제 정말 라이브로 다 지켜봤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센 메시지를 냈잖아요. 우리가 이란의 핵시설 막 다 파괴했다. 근데 그 근거가 뭐냐면, 과거 이제 이 9.11 테러의 주범이었던 빈라덴을 제거했을 때도 이 특수부대가 미 해군의 네이비 76팀이 들어가서 이 사살하는 거를 사실 그때 오바마 대통령도 현장에서 다 봤어요. 네. 백악관에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폭격하는 거를 다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자신감 있게 좀 얘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한 파괴를 위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완전히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제 이걸 썼다. 예. 그냥 단지 공격의 의미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자, 어쨌건 이란은 즉각적으로 미군 기지들에 대한 공격, 안전하지 않다, 네. 이 협박을 하면서 공격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 미국에 대한, 이 미군 기지에 대한 이란의 공격 가능할까요? 사실 뭐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도 당시에 이제 이라크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이란의 주요 이제 군인사를 제거해서 그때 이제 이란과 미국이 일종의 이제 약속 대련을 한번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그때 이제 미국의 MQ-9 리퍼 이 무인 정찰 공격기가 이란군의 주요 지휘관을 표적 살해를 했고, 그래서 이란이 이제 열받아서 이라크 내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쐈거든요. 근데 이제 쏘기 전에 한번 전화를 합니다. 아, 쏜다? 예, 피해라. 이제 그런 메시지를 줬죠. 근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6월 13일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했을 때부터 그때 이제 중동 지역의 미군들이 뭘 하냐면 다 기지를 옮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란과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 뭐 공군기지에 있는 전투기라든가 뭐 주요 항공기들을 다른 데로 다 옮기고 군인이나 민간인들도 다 이 철수하는 작업을 했어요. 네. 이제 이란이 물론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 됐고, 사실 이제 미국이 이 이란 공습을 주저주저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동의 친이란 계통의 그런 일종의 시아파 테러 단체들이 공격하지 않을까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해서 약간 이제 군사 공격을 주저주저 했었는데, 지금 이제 일단 소개는 다 했고 공습은 했고, 지금 사실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란이 그런 테러 단체에 이용해서 한다, 그럼 또 공습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도 이거 참 쉽지 않을 걸로 좀 보여지고, 실제로도 지금 이라크 내에 있는 약간 친이란 유명대들이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라크 정부가 말린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 자칫 불똥이 튈 수가 있으니까. 또 이라크까지? 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지금 말리고 있다. 하긴 이란의
대한 또 추가 보복이 있게 된다면 그걸 또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해서 또 반복해봐야 네.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안 좋은 지루한 장기전으로 가는 네. 길인데 그럴 만한 의사나 아니면 어떤 군사력 이런 거는 지금 이란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해서 뭐 핵시설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게 그거예요. 중요 군 인사라든가 그다음에 핵 개발하는 기술자들을 지금 이제 표적 암살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군 특히 이제 뭐 혁명 수비대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표적 살해를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지휘 체계가 자연스럽게 붕괴됩니다. 네. 연락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군 지휘관이나 이 정부기관 사람들한테 핸드폰 쓰지 마라, 스마트폰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선으로 통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더 연락이 더 힘들어지는 거죠. 어딘가 계속 숨어 다녀야 되고 통신 수단은 제한이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뭐 이 미군 기지를 상대로 한 테러를 벌이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쉽게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란이 미국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으로 대항한다 해도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또 어떤 좀 그 공격의 수위가 아주 높아지는 거 아니냐. 예. 뭐 다른 나라들까지 협력해가지고 같이 공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긴 하거든요. 예. 하긴 이거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에 바로 미사일 쐈죠. 예. 근데 이제 뭐 한 최근 2년 사이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그런 뭔가 대리전을 수행했던 나라들이 사실 몇 개 있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시리아, 그 다음에 이제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자 지구의 하마스. 지금 잘 보시면 다 와야 돼 버렸잖아요. 와야 됐죠. 그리고 이제 시리아 같은 경우에도 알 아사드 정권이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있었는데 사실 지금 시리아도 이제 갈갈이 이제 찢어졌고 다. 그다음에 알 아사드도 이제 러시아로 도망갔잖아요. 사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대이란 군사작전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는 지금 중동의 이란의 이 우호 세력들이 거의 다 지금 지리멸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아 이때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한 배경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군요. 자, 그 사실 이 중동의 맹주라고 하면은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아랍에미레이트나 예. 그 부국들이 있잖아요. 예. 이들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예. 이들은 어떻게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SNS로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외무부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다 한 번씩 보는데 많이 성명을 발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왜냐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핵시설 타격에 특히 사우디하고 UAE는 민감해요. 왜냐면 영향을 만약 핵시설에서 잘못돼서 방사능이 누출되고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나 UAE 영향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성명들은 내놓고 있지만 이제 속내를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 그 UAE라든가 사우디의 우리 천궁2 미사일, 지대공 미사일 이제 수출을 했는데 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게 이들 나라들이 이걸 왜 샀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워낙 탄도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천궁2 미사일을 산 거예요. 아, 그렇다면 오히려 사우디는 이란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UAE도 그렇고 사우디도 그렇고 가상 제1의 적이 이란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물론 겉으로는 지금 이제 뭐 이렇게 좋아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잘 보시면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하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몇 개월 전이었어요. 이제 사우디에서 뭐 인공지능 관련된 컨퍼런스도 하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란이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 엄청난 데미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면 중동에서 영향력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동 내에 이란의 우호 세력들이 지금 다 지리멸멸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향후 사우디가 중동의 이런 영향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뭐 사우디나 UAE나 이번 상황이 이제 겉으로 표현을 못하지만 속으로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란 그동안 사실 그 중국과 러시아가 배후에서 많이 지원을 해줬었잖아요. 예. 이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만약 개입하기 시작하면 진짜 세계대전으로 가는
그 과정일 수도 있다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요. 일단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고 중국은 지리적으로 너무 멀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금 만약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카드를 들고 나와버리면 중국도 이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이란이 지금 외로운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중러가 이란을 좀 도울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고, 다만 이제 잘못하면 외톨이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갑자기 이란 외무부 장관이 지금 이제 모스크바로 달려갔거든요. 네. 근데 뭐 푸틴이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반대로 이란은 사실 지금 러시아에 많은 도움을 줬죠. 예를 들어서 뭐 자폭 드론 같은 것도 제공을 해준 바가 있고, 그 북한하고 함께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많이 지원했는데, 근데 지금 뭐 러시아 입장에서도 지금 본인들의 상황이 더 다급하니까 그렇게 이란을 적극적으로 도울지는 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어쨌건 미국의 이란 핵시설에 대한 공격 이것으로 인해서 더 최악의 상황으로 번질 네. 더 전쟁 불구덩이로 변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저는 최소한 그런 가능성 좀 적지 않나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6월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할 때만 해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방에 이란이라는 사람이 gat혀 있고 이스라엘이라는 사자가 들어가서 막 물어뜯고 있는데, 이제 방문 앞을 닫고 있는 건 미국이었고, 근데 지금은 미국이 방문 열고 들어가서 이란을 때리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만큼 지금 갈수록 이란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외교적으로 점점 더 코너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란 핵시설 파괴하는 미국의 단호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 북한도 아찔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협상 잘 안 듣거나 말 안 듣거나 안 하면 그렇게 또 갑자기 공격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다르다. 이미 북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좀 설왕설래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두 나라의 그 핵과 관련된 수준 완전히 좀 다르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적극적으로 공습한 배경 중에 하나가 이란이 빠르면 6개월, 늦게는 한 뭐 1, 2년 안에 핵무기를 완성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격적으로 공습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미 북한은 한 90년대, 2000년대 사실상 이제 다 완성을 하고 이제 그동안 계속 핵실험도 해왔고 6차례 핵실험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멀리 보낼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지금 다 갖춘 상황이고, 요즘 나온 얘기는 이제 뭐 소형 전술핵까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란에 비해서는 이제 핵과 관련돼서 뭐 최소 10년 혹은 최대 20년 정도 지금 북한이 앞서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이제 90년대 그때도 그 미국이 이제 수차례 검토를 했었죠. 북한의 핵을 불능화해야 된다. 군사적인 방법으로 불능화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하고 우리나라는 대치하고 있는 거리가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한 2,000km 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만약에 북한을 때렸을 경우에 서울과 수도권에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리고 막대한 인명 피해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근데 북한이 핵 개발 이전에만 하더라도 이 화학 무기에 있어서는 또 세계 최대 양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란보다 오히려 건드리기가 더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수차례 뭐 공습 작전도 짜고 했는데 안 했던 이유가, 이거 잘못했다가는 정말 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안 했던 거고. 그리고 지금은 사실 이제 뭐 물론 완전히 성공하진 않았지만 미 본토를 이제 때릴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도 지금은 이제 만들었고, 다만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이 사실 북한이 핵은 보유한 건 알고 있지만 인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이미 핵탄두가 50개니 60개니만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판이라. 그래서 인정을 했을 경우에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핵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IAEA에다가 네. 우리는 위급한 상황이다. 네. 여기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도 가져야 된다.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라며. 그렇죠. 위반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정말 세계에서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분들이 뭐 그러면 제재받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실 이제 방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제재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을 인정해버리면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이 핵을 갖는 조건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못하는 거죠. 네. 자, 어쨌건 그 핵탄두, 그 다음에 ICBM 대륙간 네. 탄도미사일까지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위상 네. 때문에 공격하기는 어렵다. 네. 네, 그 후유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북한이 이번에 보니까 바로 그 성명이 나온 것 같아요. 미국에 대해서 네. 남의 나라 주권을 파괴하는 아주 침략 행위다. 뭐 강력하게 미국을 규탄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기네 입장 뭐 이란하고도 가깝긴 합니다만은 자기네도 거기 이란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물론 이제 그런 동병상련의 심정도 있고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중동, 북한의 중동 외교에서 이제 크게 두 개의 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시리아였고 뭐 알 아사드 정권은 거의 이제 뭐 혈맹 수준으로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붕괴됐잖아요. 붕괴됐죠. 도망갔고 또. 지금 또 이란이 지금 저렇게 흔들리니까. 그리고 이란은 단순히 이렇게 그런 외교적인 걸 떠나서 특히 방위 산업 측면에서도 교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이제 좀 기억하실 거예요. 이란 이라크 전쟁을 다 기억하실 텐데 그때 이제 북한이 이란에 막대한 양의 스커드 미사일을 팔아서 진짜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지금 이란이 저렇게 이스라엘과 미국에 의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게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안타까운 거죠. 물론 이제 뭐 북한도 핵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좀 이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얼마 전에 아마 언론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이제 뭐 전달했는데 북한이 수령을 거부했다. 그렇죠. 예. 근데 아마 또 보낼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그럼 과연 다음에는 북한이 이걸 받을지 사실 이게 저는 제일 궁금증이 가는 부분인데 물론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지만 핵무기라는 것 자체는 사용하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돼요. 하긴 그거 사용하면 서로 끝장이라고 봐야 되는 거니까. 잘 보세요. 세계 지금 뭐 1, 2위에 핵무기 강대국인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차라리 초반에 핵무기를 썼으면 오히려 전쟁을 일찍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러시아가 못 쓴 이유가 사실 미국도 이제 2차 대전일 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투하한 뒤로는 단 한 번도 안 왔었잖아요. 이 잘못하면 국제적으로 이 엄청난 지탄과 이런 것들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러시아도 사실 못 쓰는데 과연 북한이 그렇다고 해서 이게 쉽게 쓸 수 있는 무기는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못 쏘면 정말 체제가 멸망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딜레마들을 좀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협상에 나서는 어떤 유화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마 당장은 안 나오려고 할 거예요. 지금 왜냐면은 이제 북한의 입장이 우리가 이제 기억하던 2018년처럼 이렇게 다급한 상황은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잘 보시면 러시아에 지금 무기 팔죠. 병력 보내서 돈 벌죠. 아쉬울 게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 친서도 거부한 게 뭐 이렇게 크게 생존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훨씬 더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약간 북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간을 보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이겁니다. 우크라이나전이 종전이 되면 그때는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은 러시아로부터 받는 경제적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일례로 2018년에도 사실 이제 남북 대화 나오고 북미 대화 나왔던 게 잘 아실 거예요. 2017년에 막 한반도 전쟁 위기론 나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실제로 그 북한 관계자들 만났던 사람들이 그때 이제 북한 당국자들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정말 미국이 북한을 때리려고 저러는 거냐. 정말 북한은 뭔가 자기들이 죽을 것 같지 않으면 대화 협상 테이블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크라이나전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냐에 따라서 그걸 보고 이제 미국과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로 이제
2018년에 북한이 북미 대화 해봤잖아요. 네. 탑다운 방식으로. 근데 결과가 다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버리고 하노이 회담에서는. 그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한 트라우마죠. 네. 괜히 잘못 이 탑다운 방식 지난번처럼 했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나가버리면 약간 이제 이상한 상황이 될 수밖에 또 없으니까. 인민들한테 또 망신당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고려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또 그런 시각도 있긴 해요. 이게 더 그래서 강성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핵실험을 또 한다든가 네.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한다든가 이런 또 도발을 하지 않겠냐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한 것 같아요. 이제 뭐 사실 지난 정부에서도 계속 7차 핵실험 얘기 나왔었거든요. 근데 한 3년 동안 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6차례 정도 하면 사실 더 이상 핵실험을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이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을 북한이 원하는 협상의 테이블로 끌고 나와야겠다. 그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 미국 본토에 여차하면 핵무기 쏠 수 있어 이런 시그널을 주면서 뭔가 이제 당근을 달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근데 이 뭔가 핵실험을 또 다시 한다. 요거는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이제 재원 낭비죠. 그래서 그건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내보내는 정책 네. 이런 것들이 이란 이후에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취임하면 다 전쟁을 하루 만에 다 끝내겠다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계속되죠. 이란 계속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죠. 이게 복잡하잖아요. 얼마 전에 인도도 그랬었고 파키스탄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평화 무드를 만들기 위한 어떤 자기만의 어떤 그 성과를 보이기 위한 어떤 입장에서라도 좀 변화가 있지 않겠냐에 대한 시각이 있던데요. 근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아마 이제 핵 협상을 좀 다시 할 가능성은 있어요. 다시 할 가능성은 있는데 지금 잘 보시면 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적은 중국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중국을 잡기 위해서 오히려 이제 북한을 이상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있는 핵만 가지고 나머지는 개발하지 마. 대신에 우리와 친하게 지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북한을 좀 중국에서 떨어뜨리려는 작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그렇게 되면 과연 이제 이 미국 내 이 전통적인 보수주의자들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러면 우리도 문제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죠.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북한에게 위험입니다. 그렇죠. 당장 이제 우린 꼼짝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동맹국들 간에 이것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 뭐 이란 문제가 좀 해결이 되면 사실 다음 타겟이 될 수 있는 건 지금 북한이긴 한데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북한이 뭐 이렇게 힘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미국이 원하는 대화 테이블로 나올지 이건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근데 또 북한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는 지금 북한하고 트럼프, 미국하고 뭔가 좋은 스몰 딜 같은 거 말씀하신 네. 핵을 인정해주고 네. 경제 지원 다시 풀어주고 네. 규제 네. 이런저런 중국 때문에 여러 가지 좋은 상황이 생길 거를 걱정하는데 왜 협상이 안 나설까요? 나서면 자기들이 그런 것들을 중국이 어떤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면서 얻어낼 거 다 얻어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잘못 나갔을 경우에 안 됐을 경우 그렇죠. 그거 100% 당해봤잖아요. 확신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노이에서 당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정은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잘못했다가는 지난번처럼 뭔가 얻은 거 하나 없이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 출발해가지고 베트남까지 기차 타고 갔잖아요. 근데 아무 소득 없이 온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공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쉽게 지금 이제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못하는 걸로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렇다면 어쨌건 우리가 이번 기회에 알게 된 게 뭔가 북한은 이미 핵을 가지고 있고 만에 하나 네. 이게 거꾸로예요. 미국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 핵을 써서 네. 주요 거점 우리 도시라든가 아니면 산업시설을 파괴해버리면 우리는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떠오르는 게 미리 북한이 어떤 움직임이 있게 되면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뭐 어떤 우리 정보 전략 자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겨요. 어느 정도
그 핵의 위치라든가 아니면 핵무기를 사용할 어떤 상황이 됐을 때 미리 알 수 있다든가 뭔가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뭐 일례로 사실 김정은의 동선 자체는 거의 이제 매일같이 파악을 하고 있어요. 뭘 하는지, 그다음에 어디 가는지 정도는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경험해본 바로는 거의 대부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김정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만약에 핵을 쏘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 이제 이 발사대들이 움직이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 통신이라든가 이런 량이 증가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대부분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꽤 좋은 이제 감청 자산들 갖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미국의 약간 뭐 다양한 정보 자산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미국이 이란 핵시설 공습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간으로 네. 그 때리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최고의 정보 자산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미 간에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안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 물론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북한과 우리가 이제 정말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북한은 지금 사실 핵을 가지고 있고 어디까지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진격을 한다 그러면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세로 전환해서 진격한다 그러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딜레마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우리가 개성까지 못 갈 것 같, 개성 정도밖에 못 갈 것 같다. 왜냐면 개성을 넘어서서 평양까지 간다 그러면 그럼 북한이 예를 들어서 핵 사용에 이제 레드라인이 그쪽으로 맞춰져 있을 수도 있죠. 우리가 물론 자세하게 북한의 핵 전략을 알 수는 없지만 과거 이제 2003년 이라크전 때도 보면 물론 이제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 없었지만 그때 그랬거든요. 바그다드 인근에 가면 이라크가 화학 무기 쓸 수도 있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선이 거져 있는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크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전면전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북한이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가 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핵을 의식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는 어쨌든 공포의 대상이네요. 그 모든 거에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전을 보시면 아시겠듯이 북한도 핵을 쓰는 데는 제약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의 평양을 때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북한이 핵을 쓸 수는 없거든요. 그 비례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거기서 핵을 쓸 경우에는 북한도 이제 사실상 세계 지도상에 사라질 각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설적으로 북한도 딜레마가 있는 거죠. 핵 무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상 그런 어떤 그 전쟁의 징후가 보인다든가 뭐 하여튼 이랬을 때는 그 지금 뭐 김정은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우리 뭐 전에 얼핏 뉴스에 나온 걸로는 참수작전이라는 게 동시에 진행이 된다라고 들었었는데 예. 그런 것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지도부를 괴멸하기 위한 어떤 그 뭐랄죠 훈련 같은 거 팀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건가 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북한도 똑같을 거예요. 이제 미국도 보시면 이렇게 미국 대통령 어디 가면 이제 검은색 핵가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핵폭탄은 안 들어있고 그러니까 핵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제 하는 그런 장치인데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의 핵을 발사라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김정은밖에 없어요. 그럼 김정은을 최대한 단시간 내에 제거하면 이 핵 통제권이 사실상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나 지금 미국이나 유사시에는 정말 북한의 김정은이 그런 결심을 하기 전에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군사작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 것들이 성공할 만한 어떤 우리의 훈련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자산들 예. 이런 것들이 이미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 이제 북한이 핵은 가지고 있지만 첨단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죠. 우리 같은 경우 이번에 이제 이스라엘이 보여주긴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F-35I 그러니까 F-35A의 이스라엘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텔스 전투기를 동원해서 이란의 방공망을 와해시켰고 또 주요 이런 핵 개발 관련된 사람들이나 군 지휘관들을 제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없지만 우리는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일종의 이제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거기다 더해서 이제 뭐 정예 특수부대 요원들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침투 수단, 그다음에 이제 뭐 잘 아실 거예요. 이제 현무 2 계열, 뭐 4, 5 뭐 이런 다양한 또 탄도미사일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도 이렇게 섣불리 이 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이 많다라고 네.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 그 이스라엘에 쏟아지는 그 미사일들, 물론 뭐 통과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를 다 지금 아이언돔 해가지고 다 막아내고 있잖아요. 그러한 방공망 시스템 이런 게 지금 우리 한국에도 있나요? 이제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언돔 사실 탄도미사일을 막는 요격체계는 아니에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장사정 로켓탄이나 아니면 이제 드론 이런 거를 요격하는데 좀 특화돼 있고, 그 위에 이제 다윗의 돌팔매라는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이제 미사일 요격체계가 있고, 좀 더 올라가면 이제 미국에서 가져온 이제 패트리어트, 그 위에 이제 이스라엘이 만든 에로우 2, 3, 또 한 가지로는 이제 또 현재 이스라엘의 미국의 사드 시스템이 나가 있어요.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해 보시면 한 4겹에서 5겹 정도의 지금 이 미사일 방어 체계가 형성이 돼 있고, 또 홍해 쪽에 보면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하면서 SM-3까지도 지금 대기를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럼 한 5-6겹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이란이 지금 뭐 하루에 많게는 100여 발, 뭐 적게는 뭐 수십 발 이렇게 쏘고 있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사실 한 5-6겹의 요격망에 의해서 제거가 돼요. 좀 이란이 또 한 가지 이제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자꾸 민간인 지역에 이 탄도미사일을 쏴요. 근데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이란의 방공망이 뚫렸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지금 이스라엘 공군의 공군 기지를 공격해야 되는데, 사실 엉뚱한데 지금 미사일을 소비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 이 시민들이 이 민방위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이 방공호가 다 갖춰져 있고, 대부분 이제 경보가 발령이 되면 30초 내에 방공호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뉴스 잘 보시면 이스라엘은 사망자가 별로 없어요. 부상자 정도만 있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병원을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이제 폭격을 했는데 사상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망자가 없어요. 다 부상자만 있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그런 준비가 잘 갖춰져 있고, 반면에 이란의 테헤란은 지금 하늘이 뻥 뚫려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하여튼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가 정말 뭐 강력한 우군이었는데도 별로 그렇게 도움을 못 주고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북한도 좀 느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북중 관계는 사실 지금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북러 관계가 좋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란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한데, 근데 이제 북한도 느끼는 게 있겠죠. 이란 보니까 이란하고 러시아가 굉장히 이 동맹 관계인데 지금 아무것도 도와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 4겹의 어떤 그 방공 시스템 이런 게 지금 한국에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깔려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만든 천궁2, 그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들여온 패트리어트, 그리고 이제 성주에 있는 사드, 요 3개의 방어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차후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LSAM, 그래서 사드보다는 이제 유격 고도가 좀 낮지만 한 고도 60km에서 이제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그런 체계를 지금 이제 막 이제 양산을 하고 있고, 거의 향후에는 좀 이스라엘이랑 비슷해질 것 같아요. 한 이제 4겹 혹은 5겹 정도의 미사일 요격 체계를 우리도 이제 갖출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미국이 그 이란의 핵시설을 파괴하는 데 사용했던 그 벙커버스터 GBU-57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어떤 벙커버스터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대응하는 게 우리 현무5가 있잖아요. 괴물 미사일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크던데, 이 한국 이 현무5 같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이 벙커버스터 미사일 어떤 차이가 있고 위력은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성능과 위력의 차이가 어떤가요? 일단 이제 GBU-57 같은 경우에는 무게만 한 13톤 돼요. 보통의 전투기에서는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잘 보시면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에 달아서 이제 그것도 딱 2발. 그리고 B2 외에 이걸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가 지금 B-52 뭐 이 정도거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가 만든 현무5는 탄도미사일이죠. 네. 근데 이런 별칭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탄도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지금 크기만 보면 미국이 갖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랑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기 원래는 핵탄두가 달려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그리고 요거는 뭐 물론 이제 그렇게 하기 좀 애매하지만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급의 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이제 GBU-57은 이제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폭탄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떨어지는 낙하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만든 현무5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마하 5 이상으로 지상으로 낙하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GBU-57 같은 경우에는 이 지표면 기준으로 하면 한 60m. 이제 강화 콘크리트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만든 현무5는 사실 뭐 군에서 구체적으로 밝힌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지표면 기준, 그러니까 이제 흙이 이제 깔려 있는 지표면 기준으로 하면 한 100m 이상은 뚫을 수 있을 걸로 보여져요. 아, 그럼 미국의 벙커버스터보다도 더 많이 뚫고 2배 들어간다는 정도 어쩌면 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왜냐면 일단 낙하 속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마하 5 이상으로 내려서 땅에 수직으로 꽂히기 꽂히니까. 때문에 그런 좀 차이가 있죠. 다만 이제 이 지금 GBU-57 맙 같은 경우에는 이 전략 폭격기에 탑재해서 운용이 되기 때문에 뭐 전 세계 어디든 폭격기가 날아가서 떨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거리에 좀 제약이 있죠. 뭐 3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대신 탄도 무게는 뭐 8톤, 9톤 되지만 사거리가 한 300km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차이는 있는 거죠. 그거를 뭐 어떻게 더 사거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다만 이제 그걸 사거리를 늘리게 되면 아마 이제 미국 쪽에서 태클을 걸 수가 있어요. 그렇죠. 중국도 반갑진 않겠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주변국들이 이제 민감해할 수가 있죠. 만약에 500km만 돼도 잘하면 이제 중국을 때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탄도 무게가 한 8, 9톤 된다 치면 어디 이제 그런 뭐 지화화된 군사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들의 반발이 거세겠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물론 한미 미사일 지침은 없어졌지만 우리가 이걸 만든 이유가 사거리를 300km 정도 한 이유가 이건 대북한용이다. 평양을 때리기 위해서 우리가 만든 거다. 그리고 이제 북한은 핵을 갖고 있지 않냐.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수단이 없으니 이런 거라도 있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사실 현무5예요. 네, 그렇군요. 만에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제한이 다 풀린다. 네. 그러면 대륙간 탄도미사일 네.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 전화는 가능하죠. 전화는 조금만 가능하다. 이제 손을 보면 가능한데 아마 그렇게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 현무5의 성능이 상당히 뛰어난 거네요. 그렇죠. 예. 세계에서도 사실 인정을 받지만 의아해하죠. 아니 저렇게 위력을 내려면 차라리 핵무기 만드는 게 나을 수도 있는데라고 이제 그걸 못 만드니까. 못 만들어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나라만의 이제 안보 특수성 때문에 이제 만들어진 그런 무기라고 봐야죠. 네, 그렇군요. 근데 이 관통력과 폭발력 이 네. 무슨 차이가 있은 겁니까? 관통력이야 뭐 그 벙커 미국의 그 GBU-57 네. 이거보다 뭐 거기는 60m인데 우린 100m라고 하니까 예. 뚫고 들어가는 거는 확실히 뛰어나겠지만 이게 이제 주변을 파괴시키는 이 네. 폭발력도 차이가 좀 있잖아요. GBU-57 같은 경우에는 한 13톤 되는데 실제 안에 들어가는 폭약량은 한 2.3톤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근데 우리 현무5도 사실 비슷합니다. 지금 한 8톤, 9톤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지하 깊숙이 뚫고 들어가려면 이제 뭔가 무거운 물체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탄의 외피 무게가 거의 한 3분의 2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우리는 이제 속도 면에서는 이제 하강하는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제 강점을 갖고 있는 거고, 반면에 이제 GBU-57은 어떻게 보면 사실 둘 다 비슷해요. 현무5도 내장되는 폭약은 열 압력탄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단순히 이제 뚫고 들어가서 뭔가 폭발만 하는 게 아니라 열과 압력이 폭발하면서 동시에 발생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콘크리트로 된데 뭐 벽도 있고 그러면 폭발해도 이 안에서 사실 상쇄가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 열압력탄은 미세한 분말을 들어가서 확 뿌려버려요. 그런 다음에 이제 점화가 되면서 창 틈이나 이런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폭발과 함께 열과 압력이 동시에 생겨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벽도 허물어지고 안에 있는 게 다 이제 아수라장이 돼버리는데 네. 둘 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GBU-57이나 혐오5나 그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세계 최대 벙커버스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폭발력은 그냥 비슷하다. 화약의 양이 네. 비슷하니까 네. 관통력은 이게 속도 때문에 우리가 더 깊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근데 진짜 이번에 그 타점에다가 계속해서 타점 계속 여러 발이 들어가 가지고 네. 60m 이상 아래까지 다 파괴했을 것이다가 이제 미국의 설명이잖아요. 근데 네. 이란은 그냥 겉에만 조금 부서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IAEA에서도 나온 발표를 보면은 방사능 누출이 안 됐다라는 거 보면은 네. 이거 혹시나 진짜 타격 안 입은 거 아닐까? 그렇게 됐으면 방사능이 막 나와야 되잖아요. 부서졌으면. 아 근데 지금 그 이번에 이제 GBU-57이 사용된 데는 보면 일종의 안반이 이게 있는 구조에서 또 지하 시설물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환기구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터지면서 막아버린 거예요. 환기구 자체를 이 뚫고 들어가면서 그다음에 이제 폭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매몰됐다라고 봐야죠. 아 거기가 공간이 네. 그냥 확 주저앉았다. 네, 그렇게 봐야죠. 아. 그래서 이제 이 방사능 관련돼서도 지금 이게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거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이런 공습을 하게 되면 미군이 바보가 아니에요. 그런 걸 다 고려합니다. 네. 어떤 각도로 때려야 되고 어떤 걸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란 핵시설 공습을 여러 차례 준비해왔기 때문에 최소한의 타격으로 최대한의 피해를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다 꿰뚫고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이 방사능 관련된 문제를 좀 최소화시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 현무5 혹은 네. GBU-57 미국의 네. 벙커버스터 네. 북한의 경우 뭐 평양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엄청난 지하 방공호들이 미로처럼 연결이 돼 있다. 네. 그리고 김정은의 탈출로가 지하로 다 여기저기로 다 연결돼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어떤 지하 기지들 네. 아니면 그 지하 시설 네. 여기를 파괴하는데 우리가 가진 현무5 네. 아니면 벙커버스터 네. 어떤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GBU-57 이번에 이제 이란에 사용된 GBU-57이 만들어진 배경이 있어요. 두 나라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이란과 북한 때문에 만든 거예요. 아 원래. 네. 그러니까 핵시설 타격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이제 미군이 갖고 있는 벙커버스터로는 안 되니까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GBU-57도 상대적으로 이번에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자화자찬이지만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우리 혐오5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동안 이제 미국으로부터 GBU-28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FC4K에 달아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로도 안 되겠다 이제는. 그래서 만든 게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게 GBU-28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들어온 무기다 보니까 사실 사용에 제한이 있죠. 반면에 이제 우리가 만들면 그런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혐오5도 이제 그런 용어로 만들었고 사실 우리 군이 사실 북한의 중요한 무슨 핵시설이나 이런 건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18년도에 하노이 회담이 불발로 된 이유가 당시 북한은 연변 핵시설만 던져주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존 볼튼이 같이 이제 배석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연변 말고 다른 데도 있잖아. 그게 바로 이제 농축 우라늄 시설이었거든요. 미국이 그걸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북한이 그때 협상이 깨졌죠.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지금 이제 이란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이런 뭐 고농축 우라늄 저장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원심 분리기가 있는 시설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여차하면 이런 GBU-57 쓸 생각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나온 정보들 보면은
그 금수산 지하 지휘소 여기가 이제 네. 대표적인 그 지하 군사 시설이잖아요. 네. 그 김정은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시 상황을 지휘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또 300m 지하에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벙커버스터 앞만 때려봐야 의미 없잖아요. 그 붕괴를 못 시킬 것 같은데. 근데 좀 이렇게 보셔야 되죠. 이게 지금 이제 포로도 핵시설도 마찬가지였지만 어떠한 이 지하시설인 간에 환기구는 있어요. 거길 때리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는 사실 이제 환기구도 이제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출입구를 때려버리면 되죠. 네. 그래서 아예 못 나오게 하는 방법도 될 수가 있고. 그럼 사실 이제 이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경우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서 우리 군도 유사시에는 정말 현무5 한 20여 발 정도 쏴서 평양을 그냥 초토화시켜버리겠다라는 게 지금 사실 목표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완전히 이제 그 가자지구 보듯이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거의 이제 재개발 수준으로 밀어버렸잖아요. 네. 사실 현무5도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무기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현무5 이거는 국가 비밀이겠죠? 군사 비밀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 그건 사실 이제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지금 상당량을 보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GBU-57 이 미국이 만든 마비라는 것도 사실 미 공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많지가 않아요. 네.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본 바로는 한 20여 발 있었는데 요번에 14발 쐈다 그러더라고요. 아. 거의 한 3분의 2 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이 현무5를 못해도 한 100여 발 정도는 지금 만들어야 북한에 대한 일종의 억제력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진짜 100발 정도 있으면 진짜 엄청나게 두렵긴 하겠네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시뮬레이션으로 한 개 20발로 초토화시킨다라는 게 목표거든요. 현무5 20발 쏴서. 100발 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어쨌건 그 이번에 이스라엘이 미국에다 요청했던 것이 이 GBU-57 벙커버스터, 그러니까 지하 시설을 파괴해야 된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한 거잖아요. 예. 하여튼 이번에 이 벙커버스터의 위력이 드러나면서 앞으로 또 이 그 군사 이 무기 시스템 자체가 또 많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드론에 크게 부각됐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이 주목을 받았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이란 전쟁은 이 약간 전통적인 무기 체계들이 다시 복귀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라든가, 그 중에서 이제 뭐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사실 이제 GBU-57은 이제 13톤에 달하니까 이거 미국 전략 폭격기 아니면 운영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미국이 해외에 판매하는 벙커버스터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GBU-28이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이제 미국 이외에 갖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걸로도 안 되니까. 그거는 좀 위력이 약한가 보죠? 57보다는? 57보다는 약한데 그래도 지하 이제 한 수미터 이상 파고 들어가서 파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쓸 수 있는 전투기가 사실 제한이 돼요. 그러니까 F-15급 정도 돼야, 그러니까 우리 공군도 F-15K에서만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그 정도 크게 전투를 갖고 있지 않는 나라는 운용도 못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스라엘이 어쩌면 GBU-57은 너무 크잖아요. 네. 폭격기다니까. 그럼 어쩌면 그 현무5 같은 걸 만들 수도 있다. 이번에 이제 봤으니까 이 지하시설을 파괴에는 오히려 이런 큰 탄도미사일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역설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 현무5 같은 걸 만들지 않을까. 아니면 사실 GBU-57을 폭격기 말고 수송기에서도 운용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추후에 아마 이제 미 정부에 GBU-57을 좀 팔아달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국방비의 대부분이 미국의 이제 대외 군사 원조입니다. 네. 그게 많은 양을 차지해요. 그래서 그걸 요청할 수도 있죠. 대외 군사 원조로 지금 미국만 갖고 있는 GBU-57을 만들어서 좀 공급해달라. 네. 이런 요청을 할 걸로도 좀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 지형지물, 처한 환경에 네. 적합한 무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한 게 이런 벙커버스터인데 우리도 현무5고 네. 북한을 대비해서 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냥 다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는 거군요. 다 같은 니즈를 느끼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도 지금 많이 파괴했다고 하지만 뭐 지금 양상을 좀 봐야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이제 이스라엘 이란 전쟁도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이란은 또 지하에 뭔가 시설을 만들 거 아니에요. 또 그렇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뭔가 시설을 만들려고 할 거고 이스라엘이 또 약점을 때리려고 이제 할 구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필요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가 일단 지하 100m까지 뚫고 들어갈 수 있다. 무슨 아까 말씀하셨듯이 하강 속도, 네. 뭐 가속도가 붙으면서. 근데 이것은 어떻게 공개적으로 그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의 그냥 대략적인 희망 사항인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제 대략 현무 5의 재원이 이제 작년에 이제 국군에 나오면서 뭐 크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이제 예측이 가능한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일종의 이제 공식을 더해서 넣으면 답이 나온 게 한 100m 이상은 뚫겠다. 물론 제가 이제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라서 저도 이제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듣고 이렇게 전해드리는 건데 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추정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번에 이 벙커버스터의 위력이 드러났고, 예. 사실 근데 지하에 어떤 그 안전시설, 대피시설, 군사시설 만드는 거는 어느 나라든 다 똑같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은 이거에 대한 니즈, 아까 이스라엘도 분명히 이렇게 뭔가 니즈를 이번에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고, 네. 뭔가 이제 미국에게 지원 요청을 할 것이다 하셨던 것처럼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욕구가 생길 것 같고, 그럼 우리 현무5가 또 어떤 방산 수출의 어떤 하나의 그 또 기점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현무5가 문제가 이 미사일 통제 체계에 걸려요. 어떤? 탄도 무게가 걸려요. 그러니까 300km 사정거리는 사실 이제 문제가 안 됩니다. 네. 근데 MTCR 이제 이 미사일 통제 체계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 300km 문제가 안 되는데 탄도 무게가 500km를 초과하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는 탄도 무게가 8톤, 9톤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걸려요. 그러니까 수출 자체가 안 된다. 수출 자체가 안 되는데 다만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현무5급은 아니지만 북한의 장사정포 진지를 파괴하는 그 전술지대지 미사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스몰 벙커 버스터라고 할 수 있는데 요런 거는 사실 팔 수 있어요. 탄도 무게가 500kg을 초과하지 않고 사거리도 한 300km 미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향후에 해외 수출은 좀 가능하죠. 네. 그럼 우리가 현무5로 대변되는 그 벙커버스터의 어떤 정점이 있기는 하지만 네. 그 무슨 계열이라고 해야 돼요? 그런 스몰 벙커버스터들이 많이 있군요. 여러 가지가.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뭐 이란의 그런 포로도 핵시설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예외적인 지하시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핵시설이니까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네. 그 안전 장치가 갖추어진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곳이니까. 대부분의 이런 군사 뭐 벙커라든가 이런 거는 뭐 지하 수십 미터, 수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레라고 하는 전술지대지 미사일 만든 것도 북한의 장사정포들이 대부분 이제 갱도화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파괴하기 위해서 거기도 이제 열압력탄이 이제 들어가서 사용이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해외 시장에 얼마든지 이제 들고 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로는 예를 들어 이제 KP-11에도 요즘은 이제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이라 그래서 그런 걸 장착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그런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진 건 아니지만 이란의 방공망을 제거하는데 이런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을 썼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장사정포 제거하는 전술지대지 미사일을 KP-11에 탑재하면 공중발사 탄도미사일인데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진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게 현무 뭐 이렇게 계열이 있나요? 어떤? 지금 우리나라에서 만든 미사일 가운데 이제 전술지대지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사거리가 한 150km 정도 되고 지금 개량형은 한 300km까지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현무2, 현무4, 현무5 이런 식으로 이제 탄도미사일도 쭉 있고. 이게 올라갈수록 이제 네. 그 위력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죠. 1, 2, 3 이런 식으로 앞에 쪽에서 네. 그런 기능이 있는 거군요. 그다음에 이제 현무3 순항 미사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갖추고 있고. 네. 하여튼 이번에 그 이 벙커버스터의 위력 그 효용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건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다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탄도 미사일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앞선 상황이고 사실 이전에는 중국이 그런 이제 뭐 비슷한 탄도 미사일용 벙커버스터가 있었어요. 동통 16이라고 한 2톤 정도의 이제 탄도를 탑재한 게 있었는데
현무 5가 나오면서 사실 이제 우리가 세계 최고가 됐죠. 네, 그렇군요. 하여튼 우리가 뭐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긴 합니다만 참 그 방산과 관련해서 정말 세계적인 기술, 네. 그다음에 그 주요 국가가 됐구나라는 게 다시 한번 느껴지네요. 예.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김대용 연구위원 모시고 네, 이란 핵시설 파괴와 관련한 또 북한의 입장 여러 가지 상황들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대용 위원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